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잠재의식의 힘을 보여주는 것에는 체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성과 감각을 통해 인식합니다. 즉, 지금 도서관에 앉아서 약간 두통을 느끼고 있는 제가 인식됩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각이 활동하는 때 나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힘듭니다. 즉,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베이도스 섬이라고 받아들이려 해도 내 엉덩이 감각은 내가 도서관에 있다고 말하고 내 눈은 도서관 안을 보고 있기에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난 머리가 막다고 주장해도 감각은 나의 두통을 느끼고 있고 이성은 갑자기 낫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기에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면이란 기법을 통해 이성과 감각을 잠들게 한 후 잠재의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현재의식의 결정이라는 것이 실은 잠재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의 힘은 이렇게 현재의식을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00만불 미스터리라는 SBS의 프로그램에서 체면을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면사의 지시에 따라서 4명의 아이들이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최면사는 아이들 앞에 동전을 하나씩 쥐어주고는 비스킷이라고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3명의 아이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거짓말처럼 동전을 구부렸습니다. 운동선수나 차력사처럼 힘이 세다는 사람도 구부리지 못하는 동전을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너무도 쉽게 구부렸습니다. 3명의 아이는 실패하고 오직 한 아이만이 성공을 한 이유는 체면 감수성 때문입니다. 체면 감수성이란 체면사는 피암시자를 체면 상태로 유도한 후에 암시를 걸게 되는데 이 체면 상태에 잘 빠질 수 있는 수용성을 말합니다. 이성과 감각이 깊게 잠들었기에 체면사가 제시하는 암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최면 상태는 이성과 감각의 활동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적인 깨어있는 상태에서 체면사가 아이에게 동전을 주면서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비스켓입니다 라고 암시를 준다 해도 아이의 이성과 감각은 아니 동전이지 무슨 소리야 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체면 상태에 잘 빠지게 된다면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거의 둔화되기에 의식은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면 상태에 잘 유도된 아이는 이성과 감각의 저항이 없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앞에 주어진 것을 비스킷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면 상태에 깨게 되면 다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최면이 가진 일시적이면서 자유의지에 반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잠재의식이 지닌 놀라운 힘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실험을 깊게 생각해 본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힘을 외부의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물 섭취로 체력 보강을 하면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신에게는 본래 그것을 구부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동전을 쉽게 구부렸다는 사실은 저 위의 비례관계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이 실험을 살펴본다면 더 이상 힘과 근육,
혹은 힘과 운동의 비례 관계를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라면 어떤 예외도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은 아이의 인식이었습니다. 아이의 감각과 이성은 동전을 단단하고 부러뜨리기 불가능한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면사가 이렇게 불가능을 보고 있는 이성과 감각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성과 감각의 저항이 없어졌을 때 동전은 부서지기 쉬운 비스킷이라고 암시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그 암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아이에게 일어난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식이라는 것을 그저 한 개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현실에는 힘을 끼치지 못하는 허상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변환된다고 해서 외부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변화가 바깥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란 실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습니다. 동전을 구부리는 괴력을 만들어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을 기르고 싶다면 무엇을 하나요? 우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체력을 보충해주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힘을 기르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 체면 실험을 통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이는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 힘을 기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체면을 통해 인식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위의 실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그 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트레이닝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잠재된 더 큰 힘을 인식하기 위한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령을 들면서 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기르는 것이 아닌 더 큰 힘을 지닌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내면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년 전 영국 시인 브라우닝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진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으니 그것은 그대가 믿고 있는 외부에 나타난 것으로부터 솟아나지 아니하더라. 모든 이에게는 가장 깊은 곳에 중심부가 있고 그곳에는 진리가 온전한 형태로 머물러 있으니 깨우친다는 것은 그곳에 갇혀 있는 광채가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외부에 있다 여겨지는 빛이 들어가게끔 그 입구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저 위의 시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던 내부에 잠재된 진리를 다시 인식하기 위한 외형적인 행위일 뿐일까요? 우리는 외부에 있는 진리를 얻는다고, 즉 진리를 바깥에서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비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세상 만물은 내부에서 외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면에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절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외부로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이라는 과정, 혹은 신체 단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진리, 건강, 힘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외부적인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움과 트레이닝은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켜 그동안 인식하고 있지 못한 더 큰 힘을 인식하는 혹은 더 고귀한 모습의 나를 인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 최면 실험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코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자녀를 교육을 할 때 비싼 과외도 시켜보고 좋은 학원들, 좋은 선생님 그런 곳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다 좋지는 않아요. 이건 저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방정식을 보고 그 방정식을 누구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그 방정식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혼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방법을 알아냈던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식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식 과정이 맞지 않다고 학교에서는 제 문제를 틀렸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의 예인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나는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끌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강의를 들어도 이해하는 그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지금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각기 다른 포인트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려면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알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뿐이다. 그리고 같은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배움이라는 건 역시도 우리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1965 곱하기 219는 평범한 한 여성을 최면 상태로 유도한 후에 다음에 계산 문제를 냅니다.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1965 곱하기 219. 그런데 바로 답을 맞춥니다. 또 문제를 냅니다. 2004 곱하기 607. 역시 바로 답을 냅니다. 평범한 여성이었는데도 이런 엄청난 계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그런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와 비슷한 계산을 하는 중학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과 후 집에 가는 아이들에게 예쁜 책받침으로 유인해서 이 중학생의 계산 시범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원하면 자신의 주산학원에서 딱 1년만 다니면 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물론 습득력이 남보다 조금 뒤진 저는 1년은 넘게 다니고도 그런 계산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에게 실망하던 시기에도 제 안에는 저런 계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성과 감각이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만 잠재울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거뜬하게 해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성과 감각이라는 것은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재의식은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막는 장애물이 아닐까요? 최면 상태에서 이런 기적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의식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지금 하는 일은 이 물질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물질적 시각으로 판단해서 더 깊은 의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단단한 것은 단단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주산학원 3년도 안 다닌 내가 그런 계산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전합니다.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현실 그대로를 잠재의식에게 전달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우리는 경제가 안 좋을 때면 누구나 하는 것처럼 위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불치병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그것을 극복할 용기는 사라집니다. 그 정도의 학력으로 네가 원하는 회사의 취업은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말에 더 이상의 도전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실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현실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 태도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기라면 있는 그대로 암울한 시기를 받아들이면서 자유롭게 될 기회는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인식은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그 안에 새겨지고 다시 현재의식을 조절하는 지배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한계와 불가능만을 제잘되고 있는 이성과 감각을 재어봅시다. 이성과 감각이 잠들게 되자 더 이상 한계와 불가능에 대한 소음이 사라지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능력이 그 위엄을 뽐냅니다. 우리는 명상이나 체면을 통해 이성과 감각을 의도적으로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적인 방법 말고도 자연스럽게 이성과 감각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잠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이 듭니다. 그때마다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점점 둔해지다가 멈춥니다. 하지만 잠에 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식이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식의 활동만이 둔화되거나 멈추고 잠재의식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 시간은 명상이나 체면처럼 이성과 감각을 잠재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성과 감각을 재우는 시간입니다. 아니, 어떤 명상이나 체면도 잠자는 시간보다 강력하게 이성과 감각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체면도 이성과 감각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상태까지 유도하기는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명상도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어느 정도는 고요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명상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재우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잠은 그 어떤 테크닉적인 방법보다도 이성과 감각을 이완시켜서 잠재의식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거대한 힘을 보고자 한다면 잠이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현재 의식이 흐려질 때 같이 흐려지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잠에 빠지는 동시에 의식을 잃고 깨어도 잠재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초점을 이동하면서 거의 기억을 잃고 약간의 상징적인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머릿속에서 잊힙니다. 그래서 우린 잠에 든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간혹 그 어렴풋한 잠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기 힘든 문제를 풀었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았다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풀기 힘든 해결책을 얻었다든지 한 남자가 자신이 만들고 있는 기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잠이 들었을 때 기이한 꿈을 꿉니다. 식인종들이 자신을 둘러싼 채 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위협합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창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며 잠을 깹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의 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최초로 재봉틀을 만든 엘리어스 하우입니다. 벤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19세기 화학의 난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화학자 케큘러도 그 난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다가 난로 앞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꿈에서 원자들의 긴 행렬이 빙빙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뱀 한 마리가 자신의 꼬리를 문 채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케큘러는 벤젠의 구조를 밝힙니다. 의도적으로 꿈에서 답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얻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힐 때면 자신의 내부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마음을 최대한 고요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잠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토스터 기계에서 토스트가 튀어나오는 듯 해답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것을 부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과학의 많은 업적들을 잠재의식의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호세 실바는 꿈에 대한 기법을 연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가 이렇게 꿈과 잠재의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꿈에서 본 번호로 복권에 당첨된 경험 때문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우연의 일치로 지나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물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꿈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잠재의식 안에서 찾아내는 기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법은 호세 실바에 의해 처음 창안된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게 된 것은 그 시간이 아주 짧은 듯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었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에 대해 말하기에는 일반인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 대부분은 미신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상징과 은유 속에 그 원리를 감춰두었습니다. 과학은 이제 잠재의식의 가장 표면적인 부분, 즉 이런 신비적인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이 분야의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만 보더라도 꿈을 통해 해답을 내고 미래의 결정을 돕는 전통적 수행법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잠들 때 이렇게 초월적인 해답이나 통찰력을 얻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식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구름이 거쳐 쨍쨍하게 비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해를 가리던 구름이 사라졌을 때 빛을 강하게 내리듯 큰 지성을 가리던 이성과 감각의 구름이 사라졌을 때 지성의 큰 빛은 그 큰 지성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것은 참 유익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는 꿈 중 대다수는 우리의 사고의 잔상과 감각의 희미한 인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해답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형이상학에서는 이런 꿈을 거짓 꿈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잠재의식이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꿈은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주제와는 부합하지 않으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익할 수 있는 꿈을 우리 대부분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성과 감각이 잠들었을 때 해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종종 많이 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걸 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가 되었을 때 이내 포기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엘리어스 하우처럼 해답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다시 문제를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잠에 든 동안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초점이 모여 있다가 다시 현재의식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즉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그 기억이 다수는 소실됩니다. 아주 깊게 인상이 박힌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실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약간의 기억이 다시 문제를 잡고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더 쉽게 만듭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우리의 이성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의 힘으로 동전을 구부리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해답은 못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과 감각이 잠에 든다면 구부릴 수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을 통해 복권의 숫자를 맞추려고 해봤자 역시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작은 지성이 잠들었을 때 큰 지성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현재의식을 통제하는 잠재의식의 부분과 지금 말하고 있는 잠재의식의 초월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전자를 잠재의식으로, 후자를 초의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 특성 모두를 잠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구분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잠재의식은 이렇게 이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괴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권 번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이토록 크지만 우리는 너무 현재의식의 이성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술 램프의 진이와 함께 있는데도 그냥 램프 안에 방치해두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현재의식의 가장 큰 역할은 이성이라는 무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에게 그것을 풀 수 있게끔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의식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현실이라는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이성은 현실의 방법들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지성이 낼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과 비교한다면 아주 초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을 작은 지성이라고 잠재의식을 무한한 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에 동전이 하나 놓여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구부려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봐도 그걸 구부릴 망치와 같은 도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동전을 있는 힘을 다해 구부리려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실패합니다. 이때 가장 해볼 만한 도전은 동전을 구부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현재의식을 잠재운 후에 비스킷처럼 부수기 쉬운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단단함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신비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맨손으로 구부렸던 것은 최면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유일한 방법,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것은 신비적인 방법이 아닌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 아래에서 숱하게 좌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몇백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상위권의 대학을 들어간 후에 또 그 안에서 몇백 분의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현실의 높은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동전 구부리기처럼 불가능해 보이기에 그 도전을 하기도 전에 마음은 무겁고 시작하기도 전에 대다수는 포기합니다. 중소기업이 경쟁 상품으로 출시되는 대기업의 상품을 봤을 때 느낌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기에 바로 대기업의 무릎을 꿇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가장이 치솟는 물가에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직장 동료, 학교 동료의 괴롭힘에 더 이상은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때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단단한 현실을 부수기 쉬운 가능성의 세계로 인식하는 겁니다. 부수기 쉬운 가능성의 세계로 볼 때 자신감이 조금씩 솟다가 가능성이 아닌 확신의 세계에 도달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저 아이는 결코 동전을 구부리지 못합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며 동전은 구부릴 수 없는 것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도전하려는 용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있기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상상력이 있기에 우리가 처한 한계가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사용한다는 것. 이 앞에서는 말한 동전을 비스킷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처럼 눈을 감고 체면 상태에서 상상하는 비일상적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세계 공황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하면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경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시장이나 고객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 원칙에 따라 직접 세일즈를 해본 후에 호황기 때보다 더 큰 실적을 올리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직접 세일즈 직원에게 저 원칙을 교육시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5분의 4인 800명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적극적인 정신자세 교육을 받아들인 200명의 사원은 1000명의 사원이 운영할 때보다 더 큰 실적을 올립니다. 그의 회사는 다시 10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되었고 그 아래에 있던 20명은 백만장자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1970년 포춘지가 선정한 50대 재벌 중 한 명인 클레멘트 스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한계를 넘어선 어떤 기회를 보느냐, 이건 역시도 상상력의 힘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상상력을 사용해 그것을 초월한 것을 보느냐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상상력을 쓴다는 것은 매 시간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상이라는 굉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상상이 없다면 삶은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현실이란 굴레에만 묶일 겁니다. 똑같은 현실에서도 상상을 통해 서로 다른 것들을 볼 수, 그리고 인식할 수, 느낄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말처럼 똑같은 감옥에서 한 명은 자신을 옥죄고 있는 사방의 벽들만을 인식하고 있고 어떤 이는 자유로운 하늘을 인식합니다. 이 단순한 인식의 차이가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기적은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능성과 기회와 자유를 볼 때 항상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이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거인들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업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그 거인들의 눈에도 메뚜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모든 권능의 중심인 거인으로 느낀다면 작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거인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메뚜기가 됩니다. 네빌 고다드의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분열과 실업이라는 위협에 직면한 채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들을 단단해서 구부리기 힘든 것으로 계속 본다면 우리의 그 시선이 그것들을 더더욱 거인으로 만들 겁니다. 사물에는 객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의미만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동전을 부수기 쉬운 비스킷처럼 인식한다면 그런 인식을 따라 잠재의식은 활동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동기유발, 그 아이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교육공학을 전공으로 해서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고액과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잠재의식 속에서 잠재의식의 트레이닝 속에서 발굴해 나가고 키워가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